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원철입니다. 금주는 5주 하수처리 공정 검토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계획 과정 중에서 하수처리장의 용량과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수지를 산출하는 부분까지 기본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금주부터는 그런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수처리장의 실질적인 설계, 실제로 하수처리장을 설계하기 위한 그 첫 단계로서 하수처리 공정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하수처리 공정이 있고 그 하수처리 공정들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공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수처리 공정들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하수처리 공정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공정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공정은 어떤 것들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공정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검토 기준들은 방류 수역의 수질 환경 기준이 달성될 수 있느냐, 그리고 방류 수역 또는 폐쇄성 수역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방류수역의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물을 혹시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방류수 처리, 하수처리 공정들이 선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 수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해서 울산시 태화강으로 방류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안을 한번 찾아보면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기준을 달성할 건데 어떤 게 지금 수질환경 기준이냐, 3호교 상류 하천의 목표 수질은 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수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BOD 1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류수역과 폐쇄성수역의 부영양화를 일단 방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류 쪽의 목표 수질은 약간 좀 이제 3호교를 중심으로 해서 3호교 하류의 국가하천 구간은 약간 좋음의 수질, 과거로 치면 2급수 정도 수질이고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영이 가능한 정도의 수질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가 태화강으로 들어갔을 때 태화강의 전체적인 수질이 이런 목표 수질에 맞춰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리수를 재이용할 것이냐는 계획에서 일단 재이용 계획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잡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방류수가 인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태화강 하류에 침수시설이 있죠. 국가정원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약간 조음 이상의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BOD가 3 이하, TOC 기준으로 4 이하, 그 다음에 총인 기준으로 0.1 이하를 배출해야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의 고도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이 0.1 이하이기 때문에 인도 제거해줘야 되고, 방류수의 TN도 20 이하로 낮춰줄 수 있도록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처리가 필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 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약간 저음에 해당하는 수질은 BOD가 3 이하입니다. 하천의 수질에서 BOD가 3 이하. 그리고 총질소는 지금 없고요. 총인이 0.1 이하, 부영양화와 관련돼서는 하천은 인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총인이 0.1 이하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TOC가 4 이하, 이제 이런 기준들이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방류수 수질이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라하수처리장, 화야가 아니고 구라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때 저희가 이 구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3호교 상류에 있는 구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태화강으로 방류했을 때 방류수의 BOD 기준에 따라서 이 3호교 하류에서 어떤 정도 수질이 되느냐를 모델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보면 3호교 상류에 구라하수처리장이 신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상류에 언양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유에서 언양하수 처리장까지 거리는 유효하기 길이는 한 12km 정도 되고요. 언양하수 처리장에서 BOD가 뭐 4ppm으로 방류가 되면 보라색 선이죠. 이 정도 방류가 되면 사목요 지점에 왔을 때 구라수 처리장에서 똑같이 BOD를 4로 방류했을 때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사목요가 2ppm 이하를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이제 그 매우 좋음에 앞서서 보셨던 매우 좋음이 BOD 3 이하니까 방류수를 4 정도로 내보내더라도 이 정도로 방류수 수질이 BOD 4ppm이더라도 사목요 지점에서는 BOD 3 이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방류수가 5ppm인 경우에는 3ppm에 겨우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세권 하수 처리장이라고 이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언양 하수 처리장 그 상류에 역세권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BOD가 배출될 때 어느 정도까지 배출되면 3ppm 정도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추정을 했는데 이때도 언양 하수 처리장 기준에는 BOD가 항시 5ppm 이하로 방류가 되어야 3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 구간은 목표 수질 등급이 매우 좋음이기 때문에 사실 BOD 1, 2합니다. 근데 어떤 수질로 방류를 하더라도 기존의 상류의 언양 하수 처리장 상류의 BOD가 1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1을 맞출 수는 없고요. 그러면 매우 좋음 정도 또는 좋음, 약간 좋음 정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BOD가 최소한 3 이하로 방류가 되어져야 BOD 3으로 방류가 되어져야 사목요 하류에서 BOD 2ppm을 겨우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앞서서 보시면 방류수의 BOD가 최소 3 이하는 나와야 된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수 처리 공정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수 처리장의 공정 구성을 한번 보시면 먼저 하수가 유입이 되어지면 큰 모래 같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침사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에서 요즘은 분류식 하수 관거가 형성이 되어 분류식 하수 관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거를 통해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 화장실 용수 분류가 직접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협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협작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그 스크린을 거친 후에 펌프장을 거쳐서 펌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유량 조정자나 예비 포기조를 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1차 침전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들을 가라앉히고 난 이후에 생물 반응조가 2차 침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생물 반응조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오염 물질의 종류에 맞춰서 뭐 표준 활성 슬러지를 유기물만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할 것이냐, 아니면 인을 제거할 것이냐에 따라 생물 반응조의 공정들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차 침전지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가령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든지 보다 더 양질의 수질이 필요로 하다, 아니면 고도 처리 정도까지 한꺼번에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분리막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침전지가 없어지기도 하겠죠. 보통은 생물 반응조와 침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수의 고도 처리와 소독 설비를 갖추어서 3차 처리가 되는데, 이 고도 처리는 보다 더 양질의 수질을 얻어서 물을 재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처리에서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고 추가로 추가 처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가 접목이 되어지고요. 최종 방류 전에 소독을 통해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3차 처리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2차, 3차 처리 공정들 중에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 또는 이제 3차 처리 쪽에서도 슬러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슬러지들은 이런 슬러지 처리 계통도를 통해서 농축시키고 소화시키고 계량시키고 탈수시켜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할 때는 과거에는 해양 투기가 됐지만 지금 해양 투기가 안 되고요. 지금 대부분은 소각한 후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 단계별 특징을 보면 먼저 스크린에서부터 1차 침전지까지 2차 처리라고 했고요. 대부분 물리적 처리 방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은 협잡물과 보유물질을 제거하고요. 주요 공법으로는 스크린, 침사지, 1차 침전지 등이 보통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이 1차 처리의 목적은 하수 중에 부유물질 처리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후속 처리 시설, 이제 생물학적 처리 시설이 되겠죠. 2차 처리 시설로 들어가는 부하를 경해주는 거, 경감시켜주는 게 목적이고, 또 모래나 이런 것들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펌프라든지 하수 처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펌프 등의 시설을 고장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차 처리입니다. 그리고 2차 처리는 보통 생물학적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OD, COD와 같은 유기물질 제거, 그리고 질소 제거, 인 제거, 또 질산, 아모니아성 질소와 같은 용해성 물질이나 이온성 물질들의 제거들이 이루어지는 게 2차 처리입니다. 2차 처리는 공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호기성으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 또 임의성으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 혐기성 처리법 등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 혐기성 처리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많이 있고요. 처리 목적은 수중 오염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게 목적이고 질산화와 탈질, 인제거 등을 같이 이루어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처리 공정이 바로 2차 처리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2차 처리에 대한 각종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환경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획득해서 환경 사업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수 처리장 설계를 하게 되면 1차부터 3차 그리고 슬러지 처리 시설까지 다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2차 처리입니다. 여기서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부단 처리 쪽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2차 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처리는 고도 처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이라든지 중금속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생태 독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 3차 처리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에어스트리핑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과 공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응집 침전이나 응집 부상, 활성탄 흡착 같은 공정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이온 교환법이나 전기 투석이나 산화 환원법 등을 이용을 해서 1차,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못한 물을 더 양질의 물을 얻기 위해서 처리하는 공정이 바로 고도 처리 공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도 처리 공정은 대부분 물 재이용 시설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제거가 되지 않는 총인 제거 시설 이런 것들이 고도 처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별로 그 시설들의 예를 간단하게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처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포함된 부유 협잡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염 방지 그리고 펌프 등의 기계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거된 협잡물은 이제 매립 또는 소각을 통해서 처분합니다. 그 스크린은 그 형태에 따라서 레이크 바 스크린, 그 다음에 스크류 바 스크린, 스텝 스크린, 드럼 스크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요. 또 망목의 크기에 따라서 조목 스크린과 세목 스크린, 미세목 스크린 이렇게 구별합니다. 조목 스크린은 망의 유효 간격이 50에서 150mm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망과 망 사이 간격이. 세목 스크린은 15에서 50mm 정도가 세목 스크린에 해당이 되고요. 미세목 스크린은 2에서 5mm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목 스크린이라고 해서 2mm 이하의 스크린도 존재를 합니다. 레이크 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가 이런 봉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봉 사이를 물이 통과를 하죠. 물이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한 협자물들은 여기 걸리게 되는데 이걸 밑에서 걷어 올려서 위로 처분하게 되는 게 레이크 바 스크린입니다. 바 스크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드럼 스크린, 스크류 바 스크린인데 이 하부에 보면 스크류가 있고 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로 물이 이 스크류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스크류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바를 거쳐서 빠져나가고요. 찌꺼기들은 이 스크류가 계속 회전하면서 상부로 걷어 올리는 그런 자동 스크린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커다란 드럼통 같이 생긴 부분에 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드럼 스크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시브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이런 미끄럼틀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부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밑으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서 물은 밑으로 빠지고 찌꺼기들만 여기 고이게 됩니다.
이 찌꺼기들이 합으로 떨어지고 이걸 제거하는 게 하이드로시브 스크린인데, 하수 처리장 쪽에서는 보통 많이 사용하지 않고 폐수 처리 시설이나 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 그리고 아주 작은 공공하수 처리, 500톤 미만의 작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텝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시설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우리 에스컬레이터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승을 하면서 그 위에 고여있던 찌꺼기들이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이 이리로 들어가고 스크린으로 탑으로 통과를 하고요. 물은 통과해서 빠져나가고 찌꺼기들이 고여있는 게 스텝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 찌꺼기들이 자동으로 넘쳐서 올라가게 되는 게 스텝 스크린입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협작물들이 계단을 통해서 수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사지가 있는데, 이 침사지의 주 목적은 직경 0.1에서 0.2mm 정도의 무기질, 그 다음에 비부패성 무기질, 입자, 무기질, 그리고 입자가 큰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영 내 오염이나 토사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침사지는 모래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펌프 및 처리시설의 파손이나 폐쇄를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펌프나 처리시설 앞단에 설치를 합니다. 침사 방식은 중력식, 포기식, 기계식 이런 식이 있는데 그건 형편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력식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린 침사지의 어떤 평면도와 단면도인데, 하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침사지입니다. 이쪽 부분이 침사지고 물이 들어와서 밑에 가라앉게 되겠죠. 가라앉고 이제 여기가 스크린부입니다. 스크린부라서 먼저 무거운 입자들이 가라앉은 후에 스크린을 거쳐서 부유물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펌프장을 가지고 펌프로 펌핑을 해서 내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우수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1차 처리 시설 중에서 이제 유량 조정조와 균등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량이나 농도의 변화가 아주 심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하수를 모아서 기계적인 혼합을 통해서 농도를 균등화시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를 균질할 때는 균등조, 그 다음에 유량을 균등할 때는 유량 조정조로 지칭을 하고, 용량을 계산할 때는 시간 변동 조정 계산법이나 면적법, 누가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하수 처리 시설, 대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지 않고 1차 침전지를 설치를 하는데, 1차 침전지가 하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고요. 이게 체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유량 조정조 역할을 병행을 합니다. 그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1차 침전지를 생략하고 보통 이제 미세 스크린, 초미세 스크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1차 침전지를 생략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량 조정조가 설치되는 공공하수 처리 중에는 보통 SBR이라고 하는 공정을 선정한 생물 처리 공정이 SBR 형태로 처리되는 하수 처리장에서는 유량 조정조를 일부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는 유량 변동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1차 침전조를 설계할 때 침전조는 형태에 따라서 횡류식 침전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단층식, 이게 2층으로 되어 있으면 2층식, 3층식, 다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침전지 내부에 경사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경사판식입니다. 그리고 경사판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수평으로 흘러가는 경우에 수평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상향류,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소응집 침전지는 침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형태로 슬러지 순환형, 블랑킹제 복합형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재로 나눠드린 하수도 시설 기준 내용을 보시면 상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은 실제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설계를 위해서 용량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예제 샘플로서 하나씩 설계하는 것들을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하수도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가 있는데, 이제 하수 처리 공정에서 보통 2차 처리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 공정입니다. 이 구별을 해보면 보통 호기성 처리가 많은데, 부유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가 산화지법이나 활성슬러지법, 가장 많이 쓰는 게 활성슬러지법이죠.
그다음에 생물학적 고도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고도 처리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질 기준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고도 처리가 2000년도 초반부터 고도 처리법이 이제 공정에 하수처리장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미 생물과 생물막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생물막을 이용한 방법. 이 생물막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 필름입니다. 어떤 여제나 이런 것에 미생물이 부착이 되어서 하나의 필름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필름층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생물막 공정이 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법은 뭐 표준 활성 슬러지법, 정관 포기법, 순산소법, 장기 포기법, 산화구법, 해분식, 현기호기 활성 슬러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도 처리법은 순환식 질산화탈질, 내생탈질법, 단계 현기호기법 뭐 이런 것들을 나눠지는데 종류가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마다 또 개발해가지고 있는 기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환경신기술이라고 나중에 과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환경신기술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처리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쭉 검색을 해보시면 생물학적 처리에 대한 기술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져서 환경부가 성능을 인증을 하는 또는 검증을 하는 기술들의 그 보고서와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보고서들도 다 오픈이 되어져 있고 실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과제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처리 공정들 하나하나 단계를 일정하게 제가 한 공정을 잡아서 실제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별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활성 슬러지법은 유기물질 제거와 질산화, 아모니아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시키는 정도의 공정 역할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하수가 들어오면 1차 침전지를 거쳐서 그리고 폭기조에서 폭기하면서 유기물질과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전지에서 물과 슬러지를 분리해서 상등수는 소독해서 방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활성 슬러지법이고요. 계단식 폭기법이라고 하는 건 내나 같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입니다. 근데 폭기 전에 산소 이용률을 균등화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게 1차 침전지에서 폭기조 전단으로 한 번으로 유입되는 이런 표준활성 슬러지와 다르게 폭기조에 구획을 나누어서 전단, 중단, 하단으로 해서 균등하게 원수를 유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하수의 BOD 부하량이 높아도 FMB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폭기조에서 유출되는 MLSS 농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게 계단식 폭기법이고요. 산화구법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타원형처럼 생긴 이런 구조가 산화구고요. 유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 지점에서만 폭기가 일어납니다. 한 지점에서 보통 이 부분에서 표면 폭기 형태로 물을 밀어주는 겁니다. 물을 하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밀든 이쪽으로 밀든 이 표면 폭기 형태로 수차가 회전을 하면서 물을 밀어주면서 표면에도 공기를 공급해 주죠. 그럼 이 구간은 호기 상태가 될 것이고 뒤에는 폭기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무산소 상태가 될 것이고 또다시 폭기를 시키면 또 호기 상태가 되고 이 구간은 무산소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지점에서만 폭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폭기, 비폭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질소 제거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고 그 후단에 이제 침전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은 폭기조 내에 일반 공기가 아니고 고농도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이 고농도 산소를 주입한다는 것은 유기물질 농도가 아주 높을 경우에 특히 뭐 석유화학 폐수라든지 이런 아주 높은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폐수의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 농도를 아주 높게 유지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산소 공급량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송풍기의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죠. 송풍기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데 실제로 산소가 물속에 용해되는 율은 산소의 분압에 비례해서 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기를 많이 집어넣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분압 21% 정도, 5분의 1 정도만 결과적으로는 물속에 용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순산소를 쓰는 경우에는 90% 또는 98% 산소가 물속으로 다 용해가 되겠죠. 그러면 용존 산소 농도를 아주 높게 유지시켜 줄 수 있겠죠. 포화 농도를. 기존에 일반적인 공기를 집어넣는 폭기조에서
공기를 집어넣을 때는 포화 농도가 10ppm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순산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50ppm까지도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농도 산소를 주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 농도도 그만큼 높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장의 부지 요구량을 줄여주는 게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이고, 보통 하수 처리장보다는 유기물질 부하가 아주 큰 폐수 처리 시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석유화학단지 중에 일부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여상법이 있습니다. 살수여상, 말 그대로 물을 뿌려주는 여과상이라는 거죠. 1차 침전지에서 처리된 물을 미생물 점막, 즉 바이오필름으로 덮인 여제 위로 뿌려주는 겁니다. 요즘 여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노즐이 회전하면서 물을 뿌려주는 거죠. 미생물막과 폐수 중에 유기물을 서로 접촉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여과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수도가 커집니다. 여제는 이제 깬 쇠석이나 플라스틱, 자갈 등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회전원파법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원판들이 여러 층이 겹쳐져 있는데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물에 닿지 않는 이 부분, 공기와 노출되는 부분은 산소가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물속에서 물과 흡착을 해서 산소가 공급을 해서 하수 중에 유기물을 흡착산화하고 이 표면에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폭기 장치가 필요 없겠죠. 대기 중으로 공기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슬러지 반성이 필요 없고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단으로 보통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BOD나 pH 부하 변동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바이오필름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소나 인 제거도 가능하고 슬러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온도에 아주 민감하고 회전축 파손 등의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판 자체가 노출을 시켜야 되죠. 공기 중으로 노출을 해야 되니까 악취 발생 우려가 있고, 그리고 소요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회전 원판법도 국내 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중에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로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이 있습니다.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생물학적 고도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수 처리의 3차 처리 또는 고도 처리와 생물학적 고도 처리는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이 있습니다. 호기조에서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을 하고요. 이걸 다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해서 탈질 미생물에 의해서 질소가스를 환원하여 제거하는 게 생물학적 질소 공정입니다. 에메리 공정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바덴포 공정도 있습니다. 바덴포 공정은 이제 무산소 호기 또 무산소 호기 이렇게 구별을 지어 놓는 게 바덴포 공정이고요. 이 마지막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이 있는 게 바덴포고, 에메리 공정은 무산소 호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침전지에서 원료되는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호기조에서 질산화된 물이 내부 반송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성 질소를 이 유기물을 이용해서 탈질 미생물들이 탈질소화시켜서 질소 가스로 환원을 시켜서 가스를 만들고요. 폭기조에서는 그 가스들을 미생물 표면에 붙어있는 가스들을 날려보낸과 동시에 또 이 1차 침전지를 통해서 그대로 들어온 암모니아성 질소를 다시 질산성 질소 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호기조에서는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면서 pH가 낮아지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화제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전지에서 슬러지와 물을 분리시켜서 밑에 하부의 슬러지는 다시 생물 반응조 내 미생물 용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슬러지 반송을 하고, 잉여 슬러지는 인발해서 슬러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인 처리 공정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PAO라고 하는 인 축적 미생물, 몸속에 인을 과량 축적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PAO라고 하는데, 이 인 축적 미생물들이 호기성 상태에서 인을 과량 흡수해서 다중인산염으로 체내에 축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혐기성 상태에서는 미생물들이 저분자 유기물, 즉 이제 1차 처리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아주 분자량이 작은 빨리 분해가 되는 그런 저분자 유기물, 주로 이제 지방산인데,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인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인을 방출시키고 다시 호기조에서 방출된 것보다 한 5배, 6배 인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방출된 인을 호기성 상태에서 과잉 섭취를 하는 겁니다. 과잉 섭취해서
그 인축적 미생물들을 인반에서 처리함으로써 제거하는 게 바로 생물학적 인처리 공정입니다. AO, 혐기호기법과 포스트립 공정 등이 대표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AO 공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앞쪽에 MLE 공정과 AO 공정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뭐가 없냐면 이 내부 반송이라는 게 없습니다. MLE 공정에 대비했을 때는 이게 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무산소조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이제 MLE에서는 무산소, AO에서는 혐기조로 돼 있죠. 이 두 가지가 차이인데 무산소와 혐기의 차이는 생물공학에서는 무산소란 말이 없고 혐기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경공학에서는 무산소와 혐기를 분리를 합니다. 무산소는 용존, 둘 다 무산소, 혐기는 둘 다 용존산소는 없는 상태고, 무산소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도 없고, 용존산소는 없지만 결합산소, 아까 암모니아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한다 그랬죠. 그때 이 질산성 질소를 무산소로 반송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 옆에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죠. 이런 결합 상태가 존재하는데 용존산소는 없는 형태를 우리가 무산소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혐기조는 이러한 결합산소마저도 없는 형태를 우리가 혐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혐기조에서는 미생물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인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호기조에 왔을 때 PAO들, 인 축적 미생물들이 그 인을 과량으로 섭취하는, 내보낸 양에 대비해서 5배, 6배 정도를 섭취를 해버리는 겁니다. 과잉 섭취를 해서 인이라는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다가 침전지 하부에서 잉여 슬러지로 해서 인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질소인 동시제거 공정이 있습니다. 동시제거 공정은 이제 혐기조와 무산소조를 따로 두는 거죠. 그래서 호기조에서 무산소조로 내부 반송이 있고, 슬러지는 2차 침전지에서 혐기조로 슬러지 반송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공정들이고, 여기서 생물학적 영양수제, 우리가 BNR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iological Nutrient Removal Process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소와 인을 생물 처리 공정에서 동시에 제거하는 겁니다. 동시 제거는 생물 처리 공정에서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A2O 공법, 그리고 DNR 공법, 우리나라 대우건설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대우 뉴트리언트 리무발에서 DNR입니다. 이 DNR 공법은 A2O 공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혐기조 앞에 DO 저감조가 하나 들어갑니다. 내생탈질조죠. 내생탈질조라고 하는 게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환경신기술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공법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UCT 공법, VIP 공법, 바젠포 공법 등등등 아주 많은 공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부는 특허가 있는 공법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특허를 일반에 공개를 하는 공법들도 있습니다. 또 보통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는 이제 A2O 공법이 가장 기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공법에서 뭔가를 자꾸 추가시켜내는 거, 이제 그게 DNR 공법.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이 A2O 공법에서 이 혐기조에는 결합산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2차 침전지 하부에서 슬러지가 들어가게 되면 NO3가 존재를 합니다. 질산성 질소가. 왜냐면 여기서는 인제거까지는 안 가니까요. NO3가 존재해서 혐기조에서 NO3로 인한 저열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무산소에 있어서 NO3를 제거한 걸 이쪽으로 리턴시켜주는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제가 요거는 이제 몇 가지 비교 공법,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몇 가지 공법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런 공법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먼저 DNR 공법, 대온 뉴트리언트 리무발 공법이라고 그래서 슬러지 탈질조를 이용한 저농도 하수 영양소 제거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혐기 무산소 포기는 앞에 A2O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 슬러지 탈질조라는 게 있어서 이 잉여 슬러지가 혐기조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슬러지 탈질조에서 탈질을 시키고 이 탈질된 슬러지가 혐기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입수가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을 변형한 거고 슬러지 탈질 혐기 무산소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고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 반송과 침전지 슬러지 반송 즉 A2O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그다음에 슬러지 탈질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이트리트 즉 질산성 질소에 의한 임방출 저해 작용을 억제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A2O에 비해서 이 부분이 더 개선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신기술 정보 사이트에 가면 그 각 설계 공법별로 설계 인자라는 걸 제시를 해 놓습니다.
FMB가 어느 정도 된다. 체류 시간은 어느 정도 된다. SRT는 어느 정도 된다. 물론 이 체류 시간과 SRT는 실제로 미생물 동력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about 하수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웃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하는 MLSS는 2000에서 4000 정도 슬러지 반송률을 이렇다는 설계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보시는 거고, 처리효율은 뭐 이렇다. 질소는 40에서 60%, 이는 85% 이상 제거가 된다. 이 질소 제거 효율은 또 이제 내부 반송량을 얼마나 늘려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설계할 때 그 설계식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이제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그 어디에 적용하고 있다, 그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고, 또 B3 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B3 공법은 하수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법으로 되어 있고, 차이가 뭐냐면 특수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거죠. 특수 미생물을 이용해서 B3 반응조라고 하는 조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특수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수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보통 하수보다는 분뇨 처리 시설에서 처리가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OD 용접 보완할 설계인자들은 이 정도 되고요. 폐수 처리에 바실러스를 이용한 질소인 제거 기술에서 신기술을 받았고요. 국내에서 몇 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장단점에서 단점에 보면 이 미생물, 특수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B3 활성제라고 하는 약품을 계속 주입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비호 공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회화 하수 처리장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 공법입니다. 이게 기존의 질소인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무산소 혐기조를 이렇게 뒀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혐기조를 두지 않고 폭기조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단일 생물 반응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존 산소 농도를 아주 낮게 유지합니다. 낮게 유지해서 낮게 유지하면서 미생물들의 NADH 효소 물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아주 신진대사가 NADH를 가지고 너무 NADH 농도가 떨어지지 않게끔만 유지를 시켜서 혐기 공정에 가까이, 무산소 공정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산화와 탈지를 동시에 시켜주는 하수 처리 기술입니다. 미생물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큰 건 이 시간은 이 정도 되고요. 설계인자들은 보통 활성 슬러지의 설계인자와 거의 동의한데, 이 DO 농도가 좀 아주 낮게 유지된다. 실제로 0.5 정도라고 이하가 되면 거의 무산소 조건에 가깝다고 봐지는데, 거의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기술의 경우에 신비호 공법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와 외국의 특허가 다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개발된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안산에 시공 중이고 울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NADH 효소 물질을 측정하는 센서류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교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 DO를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전력비가, 송풍기가 돌아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송풍기의 용량이 작아져도 되니까. 보통 하수 처리장에서 가장 운영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바로 송풍기 전력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구조물이 따로 이렇게 무산소조, 질산화조, 포기조 이렇게 뭐 한기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미생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혐기조를 앞단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DO가 아주 낮기 때문에 혐기조를 맞추게 되면 더 빨리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단점은 이 계측기 자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비용이, 교체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 수처리장은 뭐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그냥 따로 구조물을 따로 만들기가 어렵다, 중간에. 그래서 신비호 공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경신기술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수 처리와 관련된 기술들을 한번 쭉 서칭을 하십시오. 서칭을 해서 한 3가지 공법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 하면 이런 공법들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공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 보고서에 보시면 그 신기술 보고서에 보시면 예상 사업비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유지관리비가 예상 유지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비교를 해 보셔서 장단점이 뭐고 이런 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도 같이 기록을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대로 설계를 위한 처리 공정을 비교 검토해서 선정하십시오. 이때 선정하실 때 선정된 공법에 대한 그 개략적인 내용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환경신기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최소 3가지 이상의 공법들을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시고 내가 왜 그렇게 선정했냐를 이런 표처럼 작성을 하셔가지고 표처럼 작성해서 작성한 공법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